그런데 인재 영입이 잘 되고 있지 않음에도 인재 영입 매니저가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인재 영입 팀이나 리더들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리더가 인재 영입에 대한 책임과 오너십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첫 번째로 탤런트 맵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인재 영입 매니저와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얼마나 이 포지션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렇게 하는 리더가 진짜 많지 않아요. 반대가 많죠. 네. 그러니까 그 인재 영입 매니저가 리더를 귀찮게 하는 케이스가 많죠. 맞아요. 사실은 팀 리더가 인재 영입 매니저를 귀찮게 해야 돼요. 맞아요. 예, 인재 영입 매니저 한 명은 10개의 포지션을 핸들링하고 있고, 그럼 10개의 포지션에 팀장들이 있다고 하면 각각 10명의 팀장이 있는 거잖아요. 10명의 팀장은 지금 우리 팀에 열려있는 오픈 포지션의 채용 진행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심도를 가지고 인재 영입 매니저를 챌린지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저도 HR을 하는 사람이고 저도 인재 영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체이스하고 도움을 주고 챌린지하는 리더들의 포지션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네. 그 자극도 받아서 네. 아무래도 바가 점점 높아지게 되고 조금 더 소싱을 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인재 영입 매니저는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은 10개의 포지션의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가면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이스컬레이션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표님이나 리더들이 모여서 포지션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겠죠. 이런 상황에 왔다라는 건 그럼에도 리더들이 인재 영입에 대한 욕심이 있는 팀이에요. 네. 그런데 인재 영입이 잘 되고 있지 않음에도 인재 영입 매니저가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인재 영입 팀이나 리더들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도전을 많이 해줘야 되고, 10개가 다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하면 인재 영입 매니저가 충원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네. 그 얘기를 지금 듣다가 조금 제가 갑자기 인재 영입 매니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보완을 하자면 미리 알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내 팀에 뭐 백필이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좀 미리 조직의 구조 그리고 조직의 성장 단계를 좀 플래닝을 잘 해서 이 사람이 이 정도 시점에 이런 정도의 포지션이 필요할 것이야를 먼저 말해주면 그렇게 압박 속에서 막 바쁘지 않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게,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중견기업도 그렇고 스타트업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는 결국 내 팀의 성과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팀의 인재 밀도가 낮아서 성과가 안 나와도 내 책임, 내 팀에 있는 포지션이 빨리 채워지지 않아서 문제가 돼도 내 책임, 내 팀에 있는 포지션이 좋은 인재로 채워지지 않아서 문제가 돼도 내 책임입니다. 결국은 내 팀에 대한 인재 밀도를 높이는데 정말 모든 노력을 쏟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이게 굉장히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까 저희가 마지막에 질문도 들어왔다시피 요즘 리더들은 다 핸즈온 리더들이잖아요. 실무형 리더들인데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챙기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저희의 답은 항상 명확합니다. 실무적으로 단기적으로 구멍이 날 수 있더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팀의 인재 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것이 팀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는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놓을 수는 없고 주간에는 팀 매니징 역할을 하고 그리고 뭐 인재 영입이라든지 HR적인 그런 관심도를 최대한 높이고 밤에 행지원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현실은 그렇죠. 네, 현실은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구성원들은 정확하게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해도 리더들은 남아서 야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구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요. 네, 리더는 지치죠. 뭐 철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치죠. 네, 신체적으로 지치게 되면 정신적으로 버틸 체력도 굉장히 빨리 소진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리더가 되는 순간 핸즈어프 리더십을 빨리 발휘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사실 이걸 HR과 CEO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죠. 도와줘야죠. 근데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리더가 왜 바쁜지, 왜 핸즈어프를 하기 힘든지에 대한 두 가지죠. 네. 조직에 일이 많고 두 번째로는 리더가 그 일을 제일 잘하고 효율적으로 쳐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CEO와 HR은
핸즈오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도와줄 수 있는 근거는 리더가 마련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지금 이렇게 핸즈온 업무가 많은데 얘를 야, 너 나 리더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며, 조직 문화도 챙기고 인재 밀도도 챙기고 성과 관리도 다 챙기라며, 이거 하려고 하면 나 이거 진짜 할 시간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핸즈온 하고 있는 업무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 얘가 빵꾸가 나. 아니면 나한테 헤드카운트 2명이 더 필요해 라는 본인의 헤드카운트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리더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는 CEO와 HR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그 근거를 검토해서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걸 못하는 리더들이 사실 훨씬 많아요. 그렇죠. 네. 헤드카운트에 대한 플래닝을 감당하려고 하죠. 세운다는 건 네. 내가 이 정도의 리소스가 있으면 이거 할 자신이 있어라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런 리더는 저는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이것과 저는 이것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리더가 핸즈오프가 되려면 구성원들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이만큼의 업무를 하고 있어. 근데 그거를 잘 떼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랬을 때 두 가지 두려움이 있죠. 첫 번째는 이 사람에게 너무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이 일을 잘할까? 이 두 가지가 참 걱정될 텐데 그걸 계속 좀 위임하는 연습들을 하는 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리더가 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를 진짜 못해요, 사람들이. 예, 왜냐면 당장 업무에 구멍이 나는 것을 못 참아요. 못 참죠. 네. 네. 근데 그거를 궁극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훨씬 더 좋은 리더로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리더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되게 성과나 업무 퀄리티에 대한 강박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내려놓는 게 너무나 쉽지 않고 또 특히나 초보 리더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럼요. 초보 리더들이 가장 많이 겪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위임을 하지 못해서 업무를 놓지 못해서 실무를 끌어안고 매니지먼트에 쓸 수 있는 리소스를 확보하지 못해서 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이거는 그렇죠. 한 번 더 따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인재 영입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